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배낭여행 1세대입니다. 90년대 초반 오스트리아 라우다 항공으로 비엔나에 간 것이 첫 번째 배낭여행이었습니다. 경비가 빠듯했기 때문에 당시 숙박의 대부분은 밤기차에서 보냈는데요. 저녁나절 여행을 끝내고 다시 역으로 돌아와 그 도시를 밤에 출발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거리만큼 그만큼 떨어진 도시 하나를 지도상에서 골라 타는 거죠. 숙박과 이동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건데 그렇게 저녁마다 지도를 펼쳐놓고 오늘은 어떤 나라에 어떤 도시로 이동할까 고민하던 어느 날 문득 그 지도의 오른쪽 끝에 눈이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있죠. 같은 대륙이었습니다. 기차 타고 서울 갈 수 있구나. 당연한 건데 그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입니다. 언젠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서 이 동네를 다시 와야겠다 다짐한 것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유엔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습니다. 첫 배낭여행 이후에 28년 만에 그 다짐이 이번엔 정말 실현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간단치 않겠으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길목마다 방해가 된 모든 분들에게도 엿을 드립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예. 월요일 아침 항상 힘듭니다. 네, 월요일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래도 이제 첫 주 시작이니까 힘내십시오. 주말에는 제가 몰아서 영화도 보기도 하고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거꾸로 주말에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아침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월요병이라고요. 어쩔 수 없는 모두가 겪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북 제재 예외가 돼서 물꼬가 트인 거죠. 예.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간만에 정말 반가운 대북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기차 연결을 위한 조사, 예, 공동의 조사. 그러니까 지금 기차 타고, 북한 지역의 모든 그 철도가 다니는 길을 남쪽, 북쪽, 철도, 기차 전문가들이 같이 타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예. 네, 경의선과 동해선 두 개를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예. 그게 정말 연결이 되면 말씀처럼 유라시아를 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배낭여행 해봤어요, 혹시? 네, 뭐 그런데 그런 유럽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아시아 지역을 주로 돌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배낭여행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사실 밤기차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밤마다 통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도시 한 나라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안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기차 패스가 있었고 기차 패스는 한 번에 지불하고 계속 무한대로 타는 거니까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프랑스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엔 독일이고 그 다음날 아침엔 이태리고 그 다음날 아침은 동구권 어딘가에 그렇게 지그재그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지도를 펼쳐놓고 보다가 이게 땅이 쭉까지 연결돼 있다는 걸 그때 인식을 처음 한 거죠. 인식을. 예.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상 한반도는 섬에 가깝기 때문에요. 그렇게 쉽지 그렇죠. 않죠. 예. 네. 북한하고의 연결이 끊어지다 예. 보니까 인식에서도 끊어져 있었는데. 한반도가 아니고 남한이죠. 예. 자, 지금 어쨌든 북한의 철도 전 구간을 그렇게 조사하겠다는 거고 이게 소위 최근에 등장한 한미 워킹 그룹. 예. 네, 첫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킹 그룹. 이거는 이제 우리와 미국하고 하는 것이고. 네, 실무적인 협상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거기서 나온 것이고, 아직은 물론 철도 연결까지만입니다.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예. 예. 조사까지만 이게 예외고, 이제 실제 철도 연결을 하려면 또 뭔가, 과정을 거치겠죠. 네, 그때 그렇죠.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자, 일단 물꼬는 그렇게 트였어요. 이제 이 조사를 위한 물자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않겠다. 네, 장비와 유류에 대해서 북한 반입을 허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제까지는 이 부분도 대북 제재에 걸려 있었는데 예외 적용이 결정된 겁니다. 자, 그리고 착공식까지만 안내하면 저는 그 착공식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가능할 수 있겠다 싶고, 만약에 서울 답방이 연내 이루어지면 내년 초에는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교황의 북한 방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내년 일정은 생각해보면 이제 2020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있거든요. 미국 대선이. 2020년 11월 미국 대선, 그때를 기점으로 역산해서 아마도 큰 일정들이 정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2020년 2월 달에 시작해서 6월까지 대략 그 프라이머리, 코커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의원을 뽑죠. 그리고 나서 지역마다 예, 미국 전역을 돕니다. 그러니까 한 4, 5개월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미국 대선은. 그러니까 2020년 완전 미국 대선판인데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7, 8월에 후보를 각각 민주당, 공화당 확정하고 그리고 11월에 선거를 통상하는데 이렇게 2020년 전체가 다 대선 일정이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중요한 때를 따져보면 2020년 2월, 그리고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8월, 그리고 선거 직전인 10월,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역산해서 중요한 일정들, 최후의 일정들이 그때 정해지지 않겠나. 네, 현재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북미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2020년 4월이 21대 네, 총선이기 예. 때문에 미국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국회를 통해 촉진될 수도 있고, 예,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2020년이 아마 1950년 이후로 한반도에서 가장 극적인 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철도 연결한다는 조사 관련 제재 해제 소식을 듣고 해봅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블랙리스트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또 나왔는데요.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를 소위 정신 이상자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줬다라고요. JTBC와 KBS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다. 와 같은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를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평가해 놓은 건데요. 그러나 김 판사는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은 이처럼 판사 블랙리스트를 최소한 4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정신적 문제가 없는 판사를 비판을 했다고 해서 대법원을 정신 이상자로 분류해서 그다음에 임용해서 탈락시킨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이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재임용 시기가 2019년이다라고 하면서 이 문건을 만들 때가 2015년이었는데 그런 내용까지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통상 판사는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는데요. 이 내용을 2015년에 벌써부터 적어놨다라고 하는 거죠. 황당하네요. 황당한데 약간 결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판사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완벽합니까? 당연히 우울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안 받아서 임용 퇴출 이거 가능해요. 치료를 받았는데 퇴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신과에 갔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예 부정적 이미지를 줘서 근데 이제 우울증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예, 근데 그 근거가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혹은 글을 썼다라는 이건 거짓말이니까. 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정신병자를 만들어서 퇴출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거 문건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대단합니다. 자, 그런 보고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또 네, 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관리 시스템, 인권법 연구에 관련된 부정평가 문건도 있고요. 정기인사법관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쭉 하면 거의 30명 가까이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판사들은 알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체크돼서 퇴출될 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네, 의심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충격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특히 내용들을 보면요. 재산과 가족관계, 평판 등에 쓰여있는 개인 인사 파일도 있다라고 하는데 임종원 전 차장은 이런 것들을 빌미로 각급 법원장에게 전화해서 문제 판사들에게 요직 주지 말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처음 이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뭐 블랙리스트 없다. 네, 아예 예? 문건에 블랙리스트라는 명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네. 주장이었죠. 그때도 그런 의심을 사는 문건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 뭐 한참 나왔는데 지금은 뭐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어디까지 누구까지 이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것인가 명백히 그런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주 토요일 KT 서울 아현지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일로 통신 케이블이 타서 서울 서북부 지역은 주말 내내 통신 대란을 겪었는데요. 완전히 복구되는 데까지는 일주일이 더 든다라고 합니다. 불이 왜 났을까요? 사실 이런 통신시설은 보안이 상당한 편인데 아직 뭐 화재 원인은 오리무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화재 모든 사고가 그렇긴 합니다만 원인이 궁금하거든요, 우선. 예.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과 함께 감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KT 쓰시는 분들 뭐 보상한다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2014년 경찰청이 역술인의 국정 전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세까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정말 벌써 웃음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 이 뉴스 정말 웃깁니다. 네, 이거. 저도 오늘 아침 신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경찰청이 2014년 9월 1일에 작성한 국정 전망 보고라는 문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데요. 2014년 가보년은 청마의 해로 큰 나무에 불이 붙는 격이어서 구군이 매우 적거나 나쁠 수 있는 극단적인 운세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특히 음력 3월에는 백호살, 그러니까 불의의 재난까지 들어서 물과 불로 인한 사고가 잦았다. 대지의 기운을 타고난 VIP,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좋은 사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10월 이후에는 구군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국정 전망을 할 필요도 없지만 국정 전망을 하더라도 경찰 관점에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역술인들, 예, 유명하다는 역술인들한테 쭉 듣고 경찰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 심지어 4월 16일에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를 구군 105살에 들었던 탓으로 돌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고 이런 문건들을 진지하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봤다는 사실 자체가 기무사도 이걸 입수해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예, 경찰이 예. 이런 내용들을 보고했다는 사실들 때문에 기무사가 또 이것들을 몰래 빼돌려서 봤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 20년 전부터 그 역술인들의 국정 전망을 모아서 보고했을 리가 있습니까? 이거 했다가는 무슨 소리 들으려고 경찰이요. 이건 시킨 거예요, 하라고. 누가 시켰겠어요? 이거는 최순실 혹은 대통령 시킨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뜬금없이 왜 그 내용의 형식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역술인들이 하는 용어들을 그대로 네, 써가지고 109살까지 들었다. 예, 109살이 들어가지고 사고가 나는데 10월 이후에는 대통령의 좋은 사주 때문에 구군이 나아질 것이다. 이게 무슨 경찰 보고서예요? 이건 시킨 겁니다. 예,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VIP께서 작년부터 삼재에 드신 만큼 위해 건강 및 측근 비리 등에 더욱 유의할 것으로 당부합니다. 삼재에 드신 만큼. 예, 정말 국정 보고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진지하게 본 거 아닙니까? 경찰이 작성해가지고. 이건 저는 최순실 혹은 대통령 라인에서 본인들이 보려고 직접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근거해서 나를 운영했다는 거고요. 그게 드러난 거죠. 이거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시에 풍문으로 들었다면 절대 인정하지 않을 이야기들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실제로 문건이 나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그 경찰로부터 역술 보고를 받고 있다. 이게 나왔다면 무슨 유언비어라고 난리가 났겠죠. 예, 그 당시도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한 바가 있는데요. 자, 이게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예, 자, 한숨만 나오는. 다음 뉴스는요. 예,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위분식 회계 결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가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상세하게 해설 기사를 썼는데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한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의혹이 옮겨가고 있어서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가장 큰 위기로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이건 좀만 거슬러서 짚어보면 사실은 이 한겨레 지적이 딱 맞는 건데 61억을 6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모든 설명에는 항상 아빠가 등장합니다. 네, 예. 이건희 회장인데요. 아빠가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였거든요. 최초 96년이던가요? 예, 95년에 61억 원을 95년. 증여했습니다. 예, 61억 원을 아빠가 아들한테 줍니다. 그러나서 그 61억으로 당신은 비상장이었던 S1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주식을 사죠. 그렇죠. 예. 그걸 사서 그게 사자마자 좀 있다가 이 두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해서 61억이었는데 이게 600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16억을 증여세로 내는데 이게 유일한 세금이에요. 관련 직접 세금. 이재용 부회장이 냈던 부회장이 예. 상속을 받아서 냈던 유일한 세금이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사서 이재용 부회장이 산 이후에 상장을 해버린다든가 혹은 에버랜드 주식을 또 삽니다. 600억대로. 일단 한번 뻥튀기를 했죠. 그다음에 에버랜드를 헐값에 사는데 헐값에 샀다는 게 이제 다른 주주들은 다 살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싼 가격에 나왔는데 이걸 안 사요. 오로지 네, 오로지, 이재용 예. 부회장이 삽니다. 예, 다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되고 이걸로 다시 또 삼성생명 주식을 7,000원에 삽니다. 이게 70만 원 할 때예요. 예, 장외에 70만 원 한다고 할 때인데 그걸 7,000원에 사죠. 예, 유독 이재용 부회장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가 결국 이제 삼성그룹의 지주격 위치에 가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 되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그 합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룹을 승계했다. 이런 긴 20몇 년짜리 러브스토리와 같은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핵심은 제목이 정말 잘 뽑았는데요. 61억 원으로 6주를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심지어 마법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마법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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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수가 소위 이번에 삼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서 그렇죠. 발목을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삼바 사건을 삼성바이오로직스 단순히 거기에 국한해서 이 사안을 해석하려고 금융당국들이 노력하겠죠. 예. 자, 전체 사건은 이렇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예, 사실 승계 과정이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건데요. 승계 그냥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이 세금 내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불법을 20몇 년 동안 저질렀던 것이고 마지막에 삼성바이오가 딱 걸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